오늘은 호수의 식물 플랑크톤 강의를 시작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호수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호수 내에서 1차 생산자로서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그 호수 내의 모든 생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생물이 1차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생산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태양 에너지를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컨텐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 생태계의 에너지 플로우, 그 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 호수 생태계에서 이 에너지 플로우가 너무 많아서, 에너지 콘텐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 데 장애를 갖거나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그 에너지 콘텐트가 많아진 것을 부영양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이 부영양화, 식물 플랑크톤이 1차 생산에 의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영양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식물 플랑크톤이 호수에서 우리가 환경학적으로 본다면 수질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물 환경의 결정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 BOD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보통 하천에서 BOD가 높은 경우는 그 하수가 들어가서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호수에서는 수체가 크기 때문에 하수가 좀 들어오더라도 그 유기물이 영향을 좀 적게 미칩니다. 곧바로 분해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호수의 BOD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물속의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있는가가 이 BOD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많으면 BOD가 높아진다. BOD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산소 고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BOD가 높아지는 그 원인이 되는 식물 플랑크톤, 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산소를 막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산소가 생성된 것이 과포화 상태가 돼요. 과포화 상태의 산소는 대기 중으로 휘발해 나가죠. 그런데 그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분해될 때는 이제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는 BOD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심층 산소 고갈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물 플랑크톤이 많으면은 물속에 뭔가 유기물이 많아집니다. 유기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BOD가 높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면은 그 물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었을 때 염소 소독을 하면은 소독 부산물이 많아집니다. 소독 부산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저수지는 전부 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으로 만든 호수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물을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수돗물로 쓸 때 이렇게 부산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는 데에서 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조류가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남조류라고 하는 조류가 독소를 만들어서 수돗물로 사용할 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야생동물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 또 냄새도 많이 내서 냄새가 이 수돗물에 들어가서 그 수돗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은 호수에서 생태학적으로 그 에너지 컨텐트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그 외에 물 환경 측면에서 인간이 물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야생동물이 물을 이용하는 서식처로서의 조건, 이런 데에서도 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호수의 물 환경 관리는 식물 플랑크톤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수의 물 환경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이고,
관리도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됩니다. 자, 식물 플랑크톤을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식물 플랑크톤을 이제 채집을 하는데, 채집하는 방법에는 그냥 물을 떠서 물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채수기로 채취하는 거죠. 채수기로 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네트를 사용해서 농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채수기로 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호수들이 굉장히 부영양화되어 있어서 플랑크톤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농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굉장히 밀도가 낮은 경우들이 많고, 또 빈영양호 이런 곳에서도 낮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트를 사용해서 농축하여 채집을 하기도 합니다. 네트는 그 메쉬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일론으로 섬유를 만든 다음에 얽어가지고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나도록, 또 구멍의 크기가 변이가 되거나 비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플랑크톤 네트인데, 다양한 메쉬 사이즈가 있습니다. 망목이 35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을 주로 식물 플랑크톤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한 80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고, 그런데 이 식물 플랑크톤 35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플랑크톤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작은 플랑크톤을 조사할 때는 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막여과지를 사용합니다.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해서 여과를 하는 거죠. 특히 3마이크론 이하의 아주 작은 플랑크톤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피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0.2마이크론 정도 되는 그런 막여과지를 사용해서 거기다 걸러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트는 메쉬 사이즈가 다양하다. 뭐 작은 거는 5마이크론짜리부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식물은 35, 동물은 한 80 정도를 사용한다 하는 거죠. 플랑크톤 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구멍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망목이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작은 그 용기가 들어 있어서 용기에서는 플랑크톤을 농축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끝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물은 빠져나가고 플랑크톤만 요 아래로 모여서 이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코크로 열어서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강 농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강 농축법은 세틀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물을 루골 용액을 첨가해서 보존을 우선 합니다. 그 루골 용액을 넣어서 보존을 하면은, 루골은 요드 용액인데 요드가 식물 플랑크톤 표면에 흡착이 되고 밀도가 약간 증가하면서 침강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용액, 보존액은 침강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 루골 용액을 넣으면은 침강이 좀 더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보존액을 넣은 다음에 물을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물을 보관하면 되는데, 이 장점은 네트를 통과하는 미세 플랑크톤, 그러니까 남조류 같은 플랑크톤 보면 사이즈가 뭐 4마이크론 이 정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네트로는 채집이 안 됩니다. 네트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채취해서 농축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보통은 채집을 한 다음에 하루 이상 침강을 시키면은 플랑크톤들이 다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검경하기 전에 잘 흔들어 가지고 균질화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그 플랑크톤 숫자를 세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밀도가 낮은 빈영양호나 또는 바다에서는 침강 농축해서 관찰을 합니다. 너무 밀도가 낮으면 현미경으로 그 숫자를 셀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5배, 뭐 이 정도 10배 이렇게 농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농축하는 방법은 뭐냐면
루골 용액을 넣어서 보존한 샘플을 하루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모두 플랑크톤들이 가라앉아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이상 두면은.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상징액에는 플랑크톤이 없죠. 그 물을 작은 사이펀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펀으로 조용히 밖으로 따라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80%를 물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20%니까 5배로 농축이 된 거죠. 또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은 더 한 번 농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이펀으로 위에 상징액을 퍼낸 다음에 남은 시료의 양을 부피를 측정하면 농축 배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0ml 있었는데 400ml를 물을 퍼내고 100ml 남았다. 그러면 농축 배율이 5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침강 농축법은 아주 작은 플랑크톤도, 미세한 플랑크톤도 채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또 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 미세 플랑크톤에 의한 그 오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플랑크톤 연구자들이 이 침강 농축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플랑크톤 조사를 할 때는 정성조사가 있고 정량조사가 있습니다. 정성조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없느냐만 조사를 하는 거죠. 또는 대략적으로 우점종이 뭐다. 그러니까 밀도는 잘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우점종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육안으로 어느 정도 감지가 되죠. 그래서 대략 종의 유무를 조사하거나 우점종만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정도, 그런 것을 정성채집이라고 또는 정성조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qualitative sampl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밀리리터당 개체수를 조사하는 그런 것을 정량조사 또는 정량채집이라고 하고 quantitative sampling이라고 합니다. 플랑크톤 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네트의 입구 면적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네트를 끈 거리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여과한 물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강법에서는 농축 배율도 적용을 해가지고 셀 덴시티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보존하는 보존액을 먼저 넣어서 보존을 하게 되는데, 물론 플랑크톤을 바로 조사를 하면 좋지만 대개는 현장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며칠 후에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몇 달 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존액을 집어넣어서 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액을 넣어줍니다. 보존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포르말데하이드가 많이 사용이 되죠. 중성 포르말데하이드가 있고 산성 포르말데하이드가 있어요. 중성으로 하는 것은 바다에서 주로 쓰는데 석회질 세포벽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질, 즉 CaCO3죠. 캘사이트로 만들어진 세포벽을 가진 플랑크톤이 있어요. 바다에서는 코콜리토포라고 하는 종류가 이 석회질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산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껍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성을 안 쓰는데 산성 포르말데하이드는 담수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담수에는 주로 많은 종류가 뭐냐면은 규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종류들은 껍질이 셀룰로스 또 실리카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산에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산성으로 하면은 또 박테리아의 번식이 다 억제가 되고, 포르말데하이드도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중성 포르말데하이드보다는 산성 포르말데하이드가 보존성이 좋아서 이런 담수에서는 주로 산성을 씁니다. 그런데 그 포르말데하이드가 냄새가 좀 좋지 않고 유해 물질이죠. 그래서 현미경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포르말데하이드 냄새를 자꾸 맡아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물질이고, 또 침강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침강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루골 용액입니다. 루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 성분은 요드입니다. 아이오다인입니다. 아이오다인은 산화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균력이 있습니다.
상처 소독할 때도 그 아이오다인을 사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살균을 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이 생물의 그 효소의 활성이 정지되고 썩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 보존하면은 좀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오다인이 약간 산화력을 가진 그 소독약이죠. 산화력을 가진 소독약이기 때문에 세포의 그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산화돼서 그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존하는 것은 포름알데하이드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데 이 루골 솔루션은 오래 보존하면 좀 파괴돼서 세포가 녹아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 I2는 그 빛을 받으면 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지 않도록 보통은 어두운 박스에다가 넣어두거나 알루미늄 포일로 완전히 싸서 빛을 받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알데하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정액은 특히 그 동물 플랑크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하고 유사한 알데하이드 종류죠. 그런데 훨씬 더 그 세포의 파괴가 적어요. 이 포름알데하이드는 그 원생 동물 같은 것들 보면은 파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쓰면은 이 원생 동물의 그 파괴가 적고 보존이 더 잘 돼서 아주 좋은 고정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냄새가 이 포름알데하이드보다 더 아주 강하고 나쁘기 때문에 현미경 검경하는 사람들이 매우 사실은 곤욕을 치르는 그런 보존액입니다. 그다음에 식물 플랑크톤을 조사를 하는데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양을 현존량이라고 부르죠. 생태학에서는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 생물의 총량을 현존량이라고 부르는데 현존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세포 밀도가 있습니다. 셀 덴시티.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현미경으로 보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남조류의 숫자를 셀 때, 남조류 조사할 때 이 세포 밀도로 셉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그 다른 종류가 막 섞여 있을 때 종류별로 세포 숫자를 세는 데는 현미경을 보면서 종별로 세포 밀도를 세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규조류는 몇 셀, 또 남조류는 몇 셀 이렇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셀스 퍼 밀리리터로 보통 나타내죠. 보통 호수에서는 뭐 한 밀리리터당 1000셀 이상, 많으면 한 10,000셀까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포의 그 크기가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조류는 뭐 크기가 한 뭐 4마이크론, 5마이크론 뭐 이런 크기가라고 한다면은 그 와편모 조류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20마이크론, 50마이크론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로 볼 때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러면 세포 크기가 길이가 10배가 되면은 최적은 3승배, 1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그 종류들이 섞여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같은 숫자로 셀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포의 최적을 구해가지고 이것으로 합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밀리리터당 여기는 이제 최적이니까 마이크로메타의 3승 뭐 이런 단위로 나옵니다. 세포의 크기를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모양에 따라서 최적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형인 경우는 직경을 잰 다음에 그 직경으로부터 최적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원통형인 경우에는 직경과 길이를 가지고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비슷한 모양의 어떤 입체에 최적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최적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을 구하면은 세포의 크기에 따른 변이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최적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 습중량을 구하는데 비중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중. 이건 뭐냐면 어떤 종류는 몸 안에 액포라든가 수분 함량 이런 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종류는 수분 함량이 좀 적고 뭐 기름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무게가 좀 높아지죠. 그래서 비중을 곱해가지고 중량을 무게로 나타내자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종별로는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규조류는 비중이 얼마, 남조류는 얼마 이런 정도로 파일럼 수준에서 비중을 곱해서 습중량을 계산합니다. 보통 최적을 구한 다음에는 종별로 습중량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습중량이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실리카로 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규조류의 경우는 실리카로 된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은 유기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실리카의 무게를 성분이 유리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을 식물 플랑크톤의 바이오매스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 컨텐트가 낮은 거예요. 셀룰로스에 비해서 실리카는 에너지 컨텐트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개 껍질의 무게는 많이 나가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살은 유기물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을 빼고 유기물만 무게를 재자하는 것이 이 건중량 중에 ash-free dry weight입니다. 건중량인데 보통 그냥 건중량을 잰 다음에 한번 불에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남은 무게를 또 재요. 그래서 그 재 무게를 빼줍니다. 건중량에서 재 무게를 빼줘가지고 유기물의 무게만 탔을 때 없어지는 유기물의 무게만 재는 것이 ash-free dry weight입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 A 농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식물 플랑크톤 생체량의 간접 지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생물의 조류세포의 엽록소 A 함량이 약 1%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1% 정도 되니까 이 클로로필 A, 엽록소 A만 알면은 조류양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근데 물론 종에 따라서 이 함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탄소하고 엽록소 A의 비를 보면은 한 25에서 60 정도로 이 변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필 A 함량이 거의 2배까지 변이가 있다는 얘기죠. 2배 더 많은 종류도 있고 2배 적은 종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략 1%라고 보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또 이 엽록소 A를 많이 쓰는 이유가 흡광법이나 형광법으로 아주 저농도에서 측정이 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쉬우니까 좋은 지표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탄소 농도 POC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원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원리는 뭐냐면 이 탄소의 양을 측정하면은 이것으로부터 유기물 양을 알 수 있다. 근데 유기물 건중량에 대해서 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45% 이 정도 돼요. 좀 낮은 경우 한 40% 정도 되는데 좀 분석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 플랑크톤을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곳이 이제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저수지들입니다.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에는 남조류가 번성하면은 독소도 생기고 냄새도 생기고 뭐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수도 잘 안 되고 이 조류 경보제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만들었느냐면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대책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단계에서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경계 단계에 가면 이제 준비를 해라.
대발생 단계에 가면은 뭐 취수를 중단한다든가 아니면은 취수하는데 특수하게 그 고도 처리를 아주 강하게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대책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랑크톤 중에도 유해 남조류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소 발생이라든가 냄새에서 다른 조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이 남조류에 대해서만 밀리리터당 셀 수를 세서 이렇게 그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미경으로 보고 밀리리터당 셀 수를 세는 거죠. 보통 밀리리터당 1000셀이면은 거의 감지가 안 될 약간 녹색이 띄는 정도이고 10,000셀이 되면은 분명히 녹색으로 보입니다. 진한 녹색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0만 셀 이상 이렇게 되면은 위에 조류에 스컴들이 막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플랑크톤의 세포 수를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세지윅 래프터 카운팅 챔버라는 것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슬라이드에 옆에 약간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튀어 올라온 테두리가 1mm예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2cm, 5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cm, 5cm, 높이가 1mm.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1ml가 됩니다. 1m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유리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유리에 줄이 그어져 있는데 보통 20줄, 50줄 이렇게 해서 20 곱하기 50 그리드, 토탈 1000개의 그리드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요 슬라이드 커버 글래스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려놓고 요 틈새로 1ml의 샘플을 최소한 물이죠. 최소한 물 고정해서 두었던 물을 여기다가 1ml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사이를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채워집니다. 1ml를 채우면 여기 거의 맞게 돼 있어요. 용량이 1ml입니다. 그 다음에 1000개의 셀이 있는데 1000개의 셀을 다 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셀 밀도가 1000셀 per 밀리리터 이러면 한 칸에 한 셀 정도죠. 그러니까 그걸 뭐 많이 셀 수가 있는데 10,000셀 per 밀리리터 이렇게 되면은 한 칸에 10셀이 됩니다. 10개의 셀이 세포가 들어가죠. 그래서 세다 보면 너무 많아서 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규정을 어느 정도 하느냐면 대략 세포 수로 식물 플랑크톤의 세포 수로 한 300셀 정도 300셀 정도를 세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환산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50줄인데 5개 한 주씩 5개마다 한 줄씩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10분의 1 조사한 거죠. 10분의 1 조사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1000셀 중에서 일부를 그 선택을 해서 카운팅하는 그 세포 수가 한 300셀 이상 되도록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터밀 카운팅 챔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양에서 많이 씁니다. 해양에서 많이 쓰는데 우터밀, 이 발음은 밀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해양에서 많이 쓰는데 왜 많이 해양에서 쓰느냐면 농축을 하려고 그래요. 담수에서는 보통 밀도가 높아서 농축을 안 해도 이렇게 세지윅 챔버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해양에서는 밀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농축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농축을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그 실린더가 있고 여기 끝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실린더를 여기다 올려놓고 바닥 요런 데다가 올려놓는 거죠.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플랑크톤 시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시료의 안에 들어있는 플랑크톤이 서서히 아래로 침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이상 침강을 하면은 침강시키면은 플랑크톤 세포가 위에 있는 물에는 없고 전부 밑에 요 홈이 파져 있는 여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닥이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윗물을 버려야 되는데 윗물 버리기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 실린더를 올려놓고 있다가 여기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다가 다 침강시킨 다음에 이 유리를 옆으로 쓱 밀면 여기 있는 구멍으로 이 위에 있는 물이 쑥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을 받는 장치를 해놔서 옆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플랑크톤 세포는 요 바닥에 슬라이드 글라스의 바닥에 다 깔려 있고 위에 있는 물은 다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바닥에 깔려 있는 그 플랑크톤을 관찰합니다. 요 바닥은 아주 얇은 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 두께는 상당히 그래도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할 때는 현미경 그 렌즈가 위에서부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봅니다. 아래는 아주 얇은 유리로 만들어 놔서 고배율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 대물 렌즈가 붙어 있는 현미경, 그것을 inverted microscope라고 부릅니다. inverted라는 건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전도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대물 렌즈가 있는 그 현미경으로 요 숫자를 셉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세포 밀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그 세지윅 레프터 챔버보다도 훨씬 더 얇은 깊이가 0.1mm 밖에 안 되는 그런 챔버가 있습니다. 여기다 커버 글라스를 올려놓고 요 홈이 있죠. 홈으로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0.1mm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배율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그 두께가 0.1mm니까 현미경 대물 렌즈가 물체와의 그 거리가 가깝게 되는 거죠. 그 거리를 현미경에서는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워킹 디스턴스가 아주 짧은 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고배율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밀도가 좀 높고 셀이 작은 셀들이 많을 때 고배율로 보기 위해서 이 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더 고배율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헤마사이토메터라는 겁니다. 헤마사이토메터는 여기다 커버 글라스를 덮고 여기 밑에 홈으로 물을 집어넣으면 이 사이를 점착력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물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얇아요. 깊이가 얕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칸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적혈구 숫자를 셀 때 쓰는 그 도구예요. 적혈구 숫자를 셀 때 쓰는 도구인데 고밀도의 플랑크톤을 셀 때도 이것을 종종 사용합니다. 보통 이 정도 세려면은 그 100만 셀, 한 100만 셀 정도, 밀리리터당 100만 셀 정도 되는 것은 이걸로 세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밀도에 쓰는 거죠. 오늘은 그 플랑크톤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